6장 클래스 모델링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모델링에 앞서서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UML이라고 하는 모델링 언어는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를 모델링하기 위한 표준화된 그래픽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UML이 등장하게 됐던 배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객체 지향 개발 프로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객체 지향 개발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과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런 개념들을 표기하기 위한 표기법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여러 방법론자들, 그러니까 여러 소프트웨어 공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여러 가지 표기법들을 많이 제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혼란을 초래하게 됐는데, UML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공헌한 럼바우라는 사람과 부치라는 사람이 94년에 서로 이제 방법들을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각자 다른 회사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레셔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레셔널 소프트웨어 코퍼레이션을 이제 설립을 하고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델링을 위해서 케이스 도구로 RSA를 쓰는데, 이 RSA가 지금은 IBM RSA인데 그 RSA에서 R이 레셔널, 그다음에 S가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RSA 요 R이 그대로 요 레셔널 사이의 그 이름이 그대로 간 거죠. 물론 지금 이제 RSA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그 RSA가 그러니까 IBM 제품인 거죠. 그래서 IBM에서 이 레셔널 소프트웨어 코퍼레이션을 이제 흡수해서 지금은 IBM 거로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레셔널 소프트웨어 코퍼레이션을 이제 설립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방법들을 이제 합쳤다가 1995년에 또 다른 방법론자인 이바르 제이콥슨, 이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은 주로 이제 유스케이스 모델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유스케이스 모델링의 관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요구사항들을 표현하고 요구사항들을 구체화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한 그런 이바르 제이콥슨이 이제 합류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좀 더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의 이제 UML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럼바우, 부츠, 이바르 제이콥슨 이 세 사람이 이제 합치면서 좀 더 체계적인 모델링 언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 언어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1997년에 OMG라고 하는 오브젝트 매니지먼트 그룹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주로 이제 객체 지향 관련된 개념들을 많이 표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표준화 기관은 아니고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UML을 이제 표준화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이 표준화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표준화된 언어로 해서 모든 객체 지향 언어를 모델링할 때 이 언어를 사용하기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은 그 객체 지향 모델링을 위해서 모델링을 할 때는 이 UM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네, 이러한 UM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객체 지향 개념으로 모델링하고자 할 때 여러 유형의 다이어그램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UML 다이어그램, 여러 종류의 UML 다이어그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다이어그램 몇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수업에서도 다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텀프레이트 문서에서도 일부는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유스케이스가 리얼라이즈 돼야 된다. 유스케이스를 실현할 때 유스케이스들은 그런 C++나 자바 언어의 그 클래스들의 그 콜래보레이션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했었죠. 결국 어떤 요구사항이 클래스들의 상호작용으로 실현되는데 바로 그럴 때 그런 요구사항을 실현해주는 클래스들,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과
클래스들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이제 클래스 다이그램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클래스 다이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기법, 그다음 그런 개념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바로 그러한 그런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다이그램인 클래스 다이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클래스들의 인스턴스인 객체들, 그런 객체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의 동작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랙션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또는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동적 모델링 할 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될 건데, 그런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을 이제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다이어그램과 그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그리게 되는데, 이런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동작하는지를 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클래스들의 그 콜래보레이션으로 동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은 바로 그런 클래스들의 인스턴스인 객체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모델링하는 것이 되겠고, 이 상태 다이어그램 또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객체들의 내부 동작이, 여기 상호작용은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이고, 이 객체 내부의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과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의 여러 구성 요소가 논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설계 단계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이런 클래스들이 서로 콜래보레이션 해서 전체 요구사항을 실현한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클래스들이 또 다른 논리적인 또는 물리적인 컴포넌트가 되고, 그것이 어떤 컴퓨터 위에 탑재돼서, 예를 들어 분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어떤 소프트웨어는 클라이언트에, 어떤 소프트웨어는 서버에 탑재돼서 서로 이렇게 동작하게 될 건데, 그러한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한 여러 요소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과 배치 다이어그램,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유형의 다이어그램들을 차례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계속해서 UML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ML은 상세한 의미론, 시멘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UML에서는 어떤 표기법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이 필요 없이, 아까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 클래스의 실선하고 거기다 약간 부가적인 어떤 표현만 해주면, 이것이 두 개의 클래스가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관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만 가지고도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을 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클래스들이 참여하고 어떤 클래스들이 관련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UML에서는 확장 메커니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UML에서는 네모를 표시하면 이것이 보통 클래스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UML에는 제법 많은 표기법이 있는데, 그런 표기법을 가지고도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오거나 하면은 표현 못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표기법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UML에서는 바로 이제 확장 메커니즘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장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네모라고 하는 것이 보통 UML에서는 클래스를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특수한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클래스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 네모 안에다가 꺽쇠 2개를 하고 여기 안에다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표기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꺽쇠 2개 하고 거기 안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면 그런 본인들이 의도했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이렇게 꺽쇠 두 개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스테레오 타입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스테레오 타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개념을 확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 UML에서는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이런 그래픽 언어를 가지고 충분히 CSM을 모델링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에 좀 더 부가적인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거나 좀 더 제약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OCL, Object Constraint Language라고 하는 이런 언어가 있어서 이런 언어를 통해서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제약사항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UML이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돕는 거지 그 자체가 방법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용한 특징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CSM을 쉽게 모델링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UML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이렇게 했고요. 근데 UML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모델링 언어고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언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소프트웨어 즉 그 개발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하면 처음에 요구사항을 이제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집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명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 수집 및 명세가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배운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명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하고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명세해서 유스케이스 모델링한 것은 앞서서도 얘기했던 대로 주로 어떤 그 실세계, 그러니까 리얼 월드의 문제를 이제 컴퓨터 월드로 가져오기에 앞서서 그런 리얼 월드의 문제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여기까지는 이제 크게 보면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런 요구사항이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런 컴퓨터 시스템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사항들 또는 유스케이스로 모델링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 컴퓨터 시스템 관점에서 즉 이제는 컴퓨터 월드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비기능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분석 단계가 되겠는데 바로 이런 분석 단계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요구사항들이 어떤 유스케이스로 세분화했던 요구사항들이 어떤 클래스들로 그다음 클래스들 사이에서 관계로 실현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분석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 과정에서 결과물이 바로 CSM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 과정의 결과물이 CSM 모델이 되는 거고 이런 CSM 모델을 만들 때 바로 UML이라고 하는 모델링 언어를 써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컴퓨터 월드에서의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이 분석에서는 크게 보면 어떤 기능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클래스들이 필요하고 그런 클래스들이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분석 과정에서 수행하는 일이고 결과물로 시스템 모델이 나오는데 설계 과정에서는 그럼 그러한 기능적인 요소들이 어떤 컴포넌트로 그다음에 어떤 컴퓨터 노드에 배치되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이제 설계 과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각각의 메서드에서 얘가 어떤 데이터를 소팅 정렬해야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팅 알고리즘을 쓸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기술하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과 설계는 바로 컴퓨터 월드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현할 때 해야 될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구현을 하면 이것이 이제 구현된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다고 할 때 바로 이런 분석 과정에서 그 결과물이 보통 시스템 모델인데 이때 모델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럴 때 이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표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델링을 할 때 모델을 표준 표기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모델은 고객도 사용자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서로 전부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이해 당사자, 스테이크홀더들, 그러니까 고객, 사용자, 여기서 뿐만 아니라 개발자. 그래서 이제 개발자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개발자를 뺐지만 개발자, 관리자 모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개발자만이 아는 표기법이 아니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표준 표기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 모델만 보고도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하는 것을 쉽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뭔가요? 이런 역량을 기능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추상화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구현된 소프트웨어처럼 라인 바이 라인으로 구체적인 소스 코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개념적으로 추상성을 높여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모델을 작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은 설계를 작성할 때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다음 설계에 대한 분석 검토, 그다음 시스템을 설명하는 문서로서도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스템 모델링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분석 단계의 결과물로 시스템 모델이 나오고, 이런 시스템 모델을 UML로 표현해서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고객과 사용자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작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 관계, 그런 부분들을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로서 먼저 클래스가 나타나야 되겠고, 그 다음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관계인 연관관계가 표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속성, 클래스나 또는 그 객체 안에서 정의된 데이터인 속성, 그 다음에 클래스 또는 인스턴스에 의해서 수행될 함수인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클래스들의 상속 구조인 일반화, 이런 부분들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가 되겠어요. 네,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인 먼저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표현하는 방법은 박스, 사각형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클래스 이름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의 표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클래스 이름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인 속성 부분, 세 번째 파트인 오퍼레이션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여기 속성 부분과 오퍼레이션 부분은 이제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네모 표시로 이렇게 다이얼러 이렇게 해서 그 클래스 이름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제 나머지 속성이나 오퍼레이션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일 때는 이 부분을 생략해서 클래스, 그다음에 클래스들 사이 관계 표현할 때 많이 이렇게 이런 속성이나 오퍼레이션을 생략하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여기 이런 클래스들이 있을 때 이 클래스가 실제로 자바에서 자바 코드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기술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고 자바 클래스 자바의 그 클래스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꾸로 이러한 자바의 소스 코드가 있다고 하면 거꾸로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속성 부분입니다. 속성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결국 객체의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자료값을 저장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객체에 대한 정보를 보통 이제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객체 외부에서 이 경우에 값을 읽어갈 수도 있고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속성값을 읽어가거나 또는 속성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읽기 전용도 가능하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퍼레이션 파트입니다. 오퍼레이션 파트는 클래스 다이그램에서 여기 세 번째 이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은 이 박스 내에 오퍼레이션의 시그너처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여러 유형의 오퍼레이션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속성에 대해서 뭐 게터 세터가 있겠고 읽기 전용일 때는 게터 오퍼레이션만 있겠죠. 그래서 오퍼레이션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어떤 연산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함수를 오퍼레이션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다음 앞에서 이 오퍼레이션 시그너처로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오퍼레이션 시그너처의 표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오퍼레이션 이름, 그 다음에 괄호 열고 파라미터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 타입, 그 다음에 반환값 타입 이런 식으로 해서 시그너처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바의 메서드로 표현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샵 표시 때문에 얘는 프로텍티드 메서드가 되는 거고 반환값이 불리언이니까 불리언 타입을 반환한다.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레코드 디지트고 파라메타로 인티저 타입의 n을 받으니까 인티저 타입의 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속성과 오퍼레이션 앞에는 가시성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가시성은 더하기 표시는 public, 그 다음에 샵 표시는 protected, 그 다음에 마이너스 표시는 private를 의미하는 그런 가시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레코드 디지트라고 하는 메서드는 오퍼레이션은 앞에 샵 표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protected로 바뀌게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표시는 private, 더하기 표시는 public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관관계입니다. 연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클래스가 개념적으로 어쨌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뭔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실선으로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클래스 A와 클래스 B는 개념적으로 뭔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폰과 버튼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두 개의 클래스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관계는 그런 연관관계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식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연관관계 위에다가 어떤 이름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이 이름을 표시하면 바로 그것이 연관관계 이름이 됩니다. 보통 동사나 동사구로 표현을 하는데 관계 이름은 바로 여기 위에다가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사이에 개입하는 인스턴스의 개수를 의미해요. 이 다중성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니까 넘어가기로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숫자 15를 쓴다든지 이렇게 별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중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클래스에 의해서 수행되는 역할을 나타내는 거죠. 보통 링크 양 끝에 표시하는데 여기 보시면 버튼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 쪽에 버튼 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each buttons. 그러니까 이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폰의 버튼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역할 이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방향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성 이렇게 화살표 없이도 그릴 수 있고 화살표 있게 그릴 수 있는데 화살표 없이 그리면은 이쪽에서 A에서 B를 참조할 수 있고 거꾸로 B에서 A를 참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방향성이 있으면 여기 그림에서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있으면 앞에서 뒤를 참조하는 것은 가능한데 거꾸로 뒤에 이를테면 폰북에서 폰 넘버를 참조하는 건 되는데 폰 넘버에서 폰북을 참조하는 이 관계를 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어떤 그 표현 의지를 표현한 것이 방향성이다라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관관계의 다중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기본적인 설명을 잠깐 보면요. 다중성을 표시하지 않으면 일단 1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다수일 때는 이제 별표로 표시하는데 별표는 0을 포함한, 그래서 0, 5와 모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0, 땡땡 1 이렇게 하면은 0개거나 또는 하나 해서 옵셔널인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 땡땡 별표 이렇게 하면 한 개 이상, 그러니까 1, 5와 모아 한 개 또는 그 이상을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3, 땡땡 이렇게 5 하면은 3개에서 5개까지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A가 있고요. 클래스 B가 있는데 여기 어소시에이션 표시되어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표시됐다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클래스 A의 인스턴스 스몰 a가 있고 클래스 B의 인스턴스가 B1, B2, B3가 있다고 하면 요 하나의 인스턴스는 정확하게 이 세 개의 인스턴스랑 관련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클래스가 트라이앵글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클래스고 클래스 B가 포인트 어떤 점이라고 하는 클래스다라고 하면은 삼각형의 하나의 인스턴스는 몇 개의 점이 있어야 돼요. 삼각형이 되려고 하면 딱 3개의 점과 연관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3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3 땡땡 5다라고 하면은 하나 인스턴스 A의 하나 인스턴스는 B의 3개 이상, 4개, 5개면은 3개 이상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러니까 3개에서 5개까지 관련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다중성에서 1대1, 원투원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컴퍼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서는 보드 오브 디렉터, 즉 이사회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한 회사에 오직 하나의 이사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이 이사회는 only, 그러니까 오직 한 회사를 위한 위원회다라는 것을 이제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는 항상 이사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적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이사회는 어떤 회사에 소속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many to many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세크러터리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매니저 클래스가 있는데 세크러터리 클래스에는 별표만 돼 있어요. 별표만 돼 있으면 이 의미는 0, 5와 모아입니다. 그러니까 0을 포함한 또는 그 이상. 이 매니저 쪽에는 1 땡땡 별표죠. 즉 1, 5와 모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서 한 명은 여러 명의 관리자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별표가 있으니까 1, 5와 모아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자 한 명은 여러 명의 비서를 줄 수 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또 여기 별표니까 여러 명의 비서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관리자 한 명이 여러 명의 비서 또는 비서 한 명은 여러 명의 관리자 그런 개념이니까 비서는 풀에서 일을 한다. 그다음에 관리자들은 비서의 그룹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관리자는 비서가 없을 수도 있다. 왜 그래요? 관리자 쪽에는 반드시 일이 표시되어 있지만 비서 쪽에는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0 땡땡 별표, 즉 제로와 무하니까 어떤 관리자는 0명 비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러한 연관관계의 다중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1대1 관계라든지 부적절한 연관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person info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person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person info에는 이 사람에 대한 주소, 이메일 이런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이 관계는 이제 1대1 관계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경우는 결국 이 부분은 person의 속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피하고 이렇게 person 클래스에 이렇게 속성으로 포함을 해서
어떤 1대1 관계를 이제 또는 의미 없는 연관 관계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중성의 좀 더 복잡한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패신저 클래스가 있고 부킹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패신저 클래스는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이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부킹 클래스의 별표니까 이것은 제로, 5와 무화를 의미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단 하나의 탑승객에 대한 것이다. 즉 부킹이 있는데 부킹은 항상 one passenger 한 명의 탑승객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부킹은 있는데 탑승객이 없는 그런 예약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예약에 대해서는 딱 한 명의 탑승객이기 때문에 여러 탑승객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탑승객이 다수의 예약을 할 수 있다. 보면 탑승객이 별표니까 여러 개의 부킹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 청주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아침 8시경 비행기를 예약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 다시 2주 뒤에 다시 또 청주에서 제주도 가는 8시경 비행기를 또 예약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비행편에 대해서 여러 개의 예약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예약을 할 수 있다. 그다음 탑승객이 예약을 하나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탑승객인데 예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면 예약을 갖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탑승객이 다수의 예약을 가질 수도 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비행기 한 2주 뒤에 다시 아침 8시 제주도 가는 아침 8시 비행기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예약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연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관련 클래스에 관한 속성을 어느 한쪽에 위치시킬 수 없을 때 필요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고요. 코스 섹션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은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어떤 과목에는 여러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3개, 코스를 인스턴스를 2개 한번 생각해 보면 코스 섹션의 인스턴스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이 있고 컴퓨터 그래픽스 과목이 있다고 해보고요. 스튜던트는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이 있다고 하면 1번 학생이 소프트웨어 공학도 수강하고 컴퓨터 그래픽스 수강할 수 있겠죠. 2번 학생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만 이제 수강하고 3번 학생도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과 컴퓨터 그래픽스 이렇게 수강한다고 하면 학생 입장에서 보면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되는 거고 과목 입장에서도 여러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이제 성적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이 성적이라고 하는 속성을 스튜던트 클래스의 속성으로 두느냐 또는 코스 섹션의 그 속성으로 두느냐 어떤 경우에 맞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학생에다가 여기 성적이라고 하는 걸 뒀다고 하면 이 1번 학생의 학점이 A 플러스예요. 그럼 이 A 플러스인데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의 학점인지 모르죠. 오로지 성적은 A 플러스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A 플러스인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A 플러스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학생에다가 두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럼 거꾸로 코스 섹션에다가 성적이라고 뒀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성적에서 A 플러스 그럼 이것은 1번 학생의 성적인지 2번 학생의 성적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코스 섹션에다가도 성적이라고 하는 속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1번 학생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 과목에서 성적이 A 플러스다. 1번 학생이 컴퓨터 그래픽스 들었다. 이 과목에서 성적이 A0다. 이렇게 결국은 수강한 과목에 맞게 그런 성적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런 속성을 어느 한쪽에 위치시킬 수 없을 때 필요한 클래스라는 거죠. 이러한 속성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결국 결국 두 개의 클래스들이 연관되는 그런 연관 관계에 나타나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 연관관계 실선에 관련된 속성이니까 또는 실선에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실선 연관관계 아래에 점선으로 점점점점 하고 그런
이런 연관관계에 관련된 특징을 표시하는 클래스에서 클래스로 표시하고 여기 이제 클래스 이름 여기 보면 registration 수강 신청 등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rade 여러 가지 뭐 속성들을 둘 수 있고 필요하면 어떤 오퍼레이션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연관관계에 관련된 어떤 속성이나 연산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클래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그림으로 이렇게 보통 그리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으로 재귀 연관관계, reflexive associa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reflexive associat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eflexive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자신이 자신과 연관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되겠어요. 우리가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과목을 듣게 되고 4학년 때 가서 캡스톤 디자인 종합설계 과목을 듣게 될 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캡스톤 디자인의 선수 과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이제 후수 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과목 간에는 선수 후수 관계가 이렇게 연관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예요. 그러니까 인스턴스와 인스턴스가 관련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코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코스라는 클래스랑 관련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 클래스는 다른 이제 그 코스 클래스와 관련된다. 그래서 이렇게 즉 코스와 관련된다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 두 개가 같은 클래스니까 이걸 생략하고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재기적으로 표현하고 그럴 때 여기에서는 반드시 롤네임을 적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롤네임을 해서 어떤 거는 prerequisite 선수 과목이고 어떤 건 success 후수 과목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롤네임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관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연관관계는 기본적으로 양방향성입니다. 즉, 그 화살표가 없으면 보통 실선으로 표시되면은 양쪽 다 접근할 수 있는 양방향성, 즉 바이디렉셔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연관관계 한쪽 끝에다가 화살표를 추가하면 연관관계의 방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에서 보신 대로 화살표를 한쪽에다 두면 한쪽으로만 접근 가능하고 반대쪽으로는 접근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예를 통해서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데이 클래스가 있고 노트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 클래스에서 노트 클래스로 방향성이 있죠. 그러면 이 데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노트 클래스의 여러 개의 인스턴스 관련되니까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있다고 하면 여기 설명대로 클래스 인스턴스 데이는 그날에 관련된 여러 노트 인스턴스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날에 관련된 노트 하면 이렇게 알려고 할 때 그렇지만 반대로 메모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날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알 필요 없도록 뭐 제한하고자 할 때 바로 이렇게 방향성을 두면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인스턴스 다이어그램도 그릴 수 있어요. 그 인스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를 통해서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보죠. 어떤 하나의 컴퍼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컴퍼니는 하나의 이사회랑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여러 명의 인플로이가 종사한다 라고 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인스턴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고 하면 이 컴퍼니에 대한 구체적인 회사니까 이렇게 해서 컴퍼니 이름 앞에 콜론, 그러니까 컴퍼니 클래스의 인스턴스다라고 해서 컴퍼니 앞에 콜론하고 오코프, 이건 이제 회사 이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인스턴스랑 하나의 이사회를 가지니까 하나의 이사회, 그러니까 이사회 하나랑 관련된다고 해서 오코프의 보드 해서 딱 하나랑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있으니까
employee class instance인, 그래서 employee class instance인 pet, 그러니까 pet이라고 하는 직원, 그 다음에 웨인이라고 하는 직원, 알리라고 하는 그 직원들을 각각 인스턴스로 만들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 그 클래스들 사이에서 관계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어소시에이션들이 인스턴스화 된 것을 우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링크라고 불러요. 링크는 어소시에이션 관계의 그 인스턴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인스턴스 다이그램을 그릴 때는 이 클래스 다이그램에는 이름 아래 언더라인이 없었죠. 근데 반드시 이름 아래 언더라인을 표시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 아래 언더라인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클래스가 아니라 클래스들의 인스턴스인 객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클래스 이름을 뒤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이름을 앞에 쓰고 그 사이에 콜론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앞에 pet 이런 부분에 그 인스턴스 이름을 생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이 인플로이 클래스의 인스턴스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콜론하고 인플로이 이 부분은 반드시 표현해줘야 되고 여기에 언더라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인플로이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